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리학과에 있는 구교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국제물류 포워더 양성 과정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국제물류 포워더 양성 과정은 보통 수출입 기업들이 수출입 운송이나 선적, 여러 가지 계약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국제물류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국제물류는 보통 해상운송, 항공운송 또는 컨테이너 운송, 벌크 운송 이런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국제물류를 중간에서 중개하고 주선하고 대행하는 바로 사람,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이 포워더입니다. 우리가 포워더는 이제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그러는데 이런 국제물류를 지원하는 프레이트 포워더를 양성하는 과정이 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과정은 총 25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 양성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 프레이트 포워더, 이 포워더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포워더가 과연 국제물류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역할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의 교육 목표는 수출입 무역을 지원하는 국제물류 중개자, 여기 이제 중개인인데요.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프레이트 포워더, 즉 국제물류 주선업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물류 주선인.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그럽니다. 또는 이제 포워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 주선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거 보시면은 freight forwarder란 forwarder 또는 forwarding agent, shipping and forwarding agent 또는 shipping agent, air freight agent 등으로 여러 다양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운송 주선인 또는 국제 운송 주선인, 복합 운송인, 복합 운송 주선인, 국제물류 주선인 등 이런 많은 용어들이 혼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용어는 물류정책기본법상 용어인 국제물류 주선인으로 국문으로는 부르시면 되고 영어로는 freight forwarder 그리고 줄여서는 forwarder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reight forwarder 국제물류 주선인은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물류의 기본 모법이 물류정책기본법입니다. 이 물류정책기본법 11조에 보면은 국제물류 주선원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시면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타인의 수요라는 게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입 물류 기업의 국제물류에 대한 수요를 말했죠. 예를 들어서 해상운송, 항공운송 이런 수요에 따라서 자기의 명의, 그러니까 포워더가 내 명의로 한다 이거죠. 내가 내 명의로, 그렇죠?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산으로, 그렇죠? 나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포워더는요, 자기가 자산을 별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포워더는, 큰 포워더들은 뭐 창고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포워더들은 자산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의 물류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워더가 운송회사도 쓸 수 있고 창고에서도 쓸 수 있고 컨테이너 터미널도 쓸 수 있고 장비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법에서는 국제물류 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현재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여부는 시도지사에게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을 사업을 하려면은 서울시청 있죠. 그 서울시에 그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등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물류 주선인이라는 게 과연 정확하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든지 선박이나 항공기, 컨테이너 이런 국제물류를 하는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운송을 위탁한 고객.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누구죠? 바로 수출입 기업이 되겠죠. 화주 기업. 우리가 화주라고 합니다. 화주. 그래서 shipper 또는 consignee 이런 화주 기업의 화물을 인수해서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느냐? 집화. 여러분들 집화라는 것은 이 물건을 이제 물품을 모으는 거죠. 수출화물을. 그다음에 입출고, 보관, 선적, 운송. 여기서 말하는 운송은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복합 운송 뭐 이런 것들입니다. 벌크 운송. 그다음에 보험, 배달 등의 업무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선 또는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는 주선이 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워더의 정의에서 포워더는 자기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주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자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서 중개한. 그 중간이 뭐냐? 바로 이 화주와 운송인, 화주와 실제 운송인 사이에서 국제 물류를 주선하거나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 운송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계약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는 복합 운송인이 되는 거죠. 복합 운송 주선인. 그래서 이제 복합 운송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우스 PL 뭐 또는 Combined Transport PL 이런 이제 복합 운송 증권을 발행해서 전 구간 운송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어 수출자의 공장에서 선적항 그리고 다시 도착항 그 다음에 다시 바이어의 창고까지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어 투 도어. 이 도어 투 도어의 전 구간의 운송 책임을 부담한다. 즉 운송의 책임 구간은 바로 도어 투 도어입니다. 그래서 from receipt to delivery라고 그래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사는 바로 요 구간만 책임을 지거든요. 선사는 이제 포트 투 포트. 그렇죠? CY to CY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합 운송 국제물류 주선인은 도어 투 도어.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운송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기 또는 자기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주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 운송의 주체자로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의 그 대리인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운송 대리인이나 물류 대리인하고 좀 다른 게 국제물류 주선인은 국제물류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계약으로 자기의 증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복합운송 증권이라든지 또는 하우스피엘 이런 증권을 직접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주체자로서 계약 이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 국제복합운송. 국제복합운송이란 말이 어떤 정의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요. 유엔의 국제복합운송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980년에 이제 체결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MTO, 여러분들 MTO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다시 말해서 멀티모달이라는 게 복합운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드가 여러 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 운송을 하는 것을 복합 운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복합 운송이 어떤 국가의 일정 지점에서 다른 국가의 인도 지점까지 그러니까 뭐죠? 여기죠. 수출자의 출발지죠. 에서 도로 운송이나 철도 운송을 거쳐서 항만에서 선적을 해서 다시 도착항, 목적항까지 가서 다시 뭐 철도로 그다음에 트럭으로 해서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이 전체적으로 복합 운송 계약에 의거해서 운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철도, 내륙, 수운, 해상, 항공 등 여러 운송 방식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게 뭐다? 바로 복합 운송입니다. 그리고 1975년 국제상호회의서 ICC죠. 복합운송 서류에 관한 통일규칙을 보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지점에서 수탁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이제 화물을 이제 위탁받은 거죠. 운송을. 그래서 다른 국가의 인도 지점까지 또 해상, 내륙, 수로, 항공, 철도, 도로 등 적어도 두 가지. 항상 복합운송은 이겁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이 들어가면 복합운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복합운송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운 관련 등록
이쪽에 보면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인도가 예정된 다른 국가의 인도 지정까지 국제복합운송계약. 그러니까 복합운송계약이 돼야 되죠. 복합운송인이 주체가 되죠.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되는 물건의 운송이다. 이게 국제복합운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의 의미를 보면은 이 단일 운송 계약에 의거하여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복합운송이죠. 그러니까 복합운송은 단일 계약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간 계약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구간 계약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단일 계약. 전체 구간을 하나의 단일 계약으로 하되 최소한 2가지 이상. 예를 들어서 3가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해서 송화인의 운전에서 수화인의 운전까지 이걸 도어 투 도어라고 합니다. 까지 일관 운송하는 것. 그렇죠? 일관 운송. 그러니까 막힘없이 운송하는 거죠. 이런 것이 복합운송이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합운송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합운송하고 통운송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동종의 운송수단 또는 이종의 운송수단에 연결하여 운송하는 통운송, through transport.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럽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유럽에서 어떤 지점에서 도로로 갔다가 트럭으로 또 갔다. 이런 경우에도 이거는 통운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종의 운송수단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함부르크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다시 비엔나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트럭으로 운송이 됐다면 이런 것은 통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복하는 것과는 이 복합운송은 구별된다. 그래서 통운송은 통운임이 부과되지만 이 A라는 운송인과 B라는 운송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 통운송의 경우는 A, B가 각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복합운송은 만약에 복합운송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전체 구간을 단일 책임을 진다. 그래서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더는 단일 책임이다. 이거는 분할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운송 증권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를 복합운송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운송 증권이고 또 하우스 BL. 우리 이제 2가지인데 보시면은 이 CTBL. 이게 이제 복합운송 증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MTBL. 그래서 여러분들이 Combined Transport BL. 또는 멀티모달 트랜스포터 BL 또는 하우스 BL. 이게 포더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거든요. 이 서류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캐리어. 여러분들이 캐리어라는 것은 이 통용하는 용어인데 운송인이라는 뜻입니다. 운송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리어라는 것은 운송인이다. 즉 화주와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그러니까 복합운송인도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캐리어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박회사, 선사죠. 캐리어입니다. 또 항공사, 캐리어입니다. 또 철도회사, 캐리어. 트러킹회사, 캐리어. 그러면 포워더도 캐리어입니다. 다만 캐리어 중에서 어떤 캐리어냐? 실제 운송인이냐? 계약 운송인이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리어는 화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이행하고 책임지는 자이다. 자, 2번째는 액츄얼 캐리어. 실제 운송인이죠. 실제 운송인은 뭡니까? 물건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송을 실제로 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선박회사, 항공회사, 트러킹회사, 철도회사를 실제 운송인합니다. 그러니까는 포더의 경우에는 실제 운송인보다는 계약 운송인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워더가 실제 운송인한테 화물을 다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국제 운송을 다시 실제 운송인한테 이제 하청 주는 거죠.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merchant. 우리가 이제 국제물류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BL, 선화증권이라는 선사가 발행하는 또는 포워더가 발행하는 하우스 BL에 꼭 나오는 용어가 바로 머천트입니다. 이 머천트는
화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상인 이런 식으로 사전에 있지만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화주. 그래서 머천트라는 것은 이 운송인한테 화물을 운송을 위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증권의 실제 소지자 또는 그 전의 소지자를 의미하는데 송화인, 수화인, 화물의 소유자, 수령인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송화인은 쉬퍼, 컨사인노죠. 그다음에 수화인은 컨사이니.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화물의 소유자, 그렇죠? 오너죠, 오너. 그다음에 수령인, 리시버. 그 밑에 보시면은 멀티 트랜스포트 컨트랙터 복합운송 계약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멀티 모달 트랜스포트 이게 이제 복합운송이에요. 그래서 복합운송 계약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해서 화물을 운송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단일 운송이다. 제가 얘기했죠. 단일 책임, 단일 운송 증권, 단일 운송 계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운송이 여러 구간을 거치지만 책임도 단일, 계약도 단일, 증권도 단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운송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규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법에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물류 주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바로 아까 얘기한 물류정책 기본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모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복합운송 주선업, 철도 소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 운송 주선과 관련된 사업자가 복합운송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우리가 화운법이라고 그래요. 화운법. 그 다음에 물류정책 기본법, 그 다음에 항공운송사업법, 그 다음에 뭐 해운법 이런 데서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 주선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왜냐하면 이제 해양 쪽도 이게 있거든요. 그 해운 쪽도.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운법. 화운법에 의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 운송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내죠, 국내. 국내 운송을 주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철도 소운송법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요거는 2006년에 폐지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역업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복합운송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방해양청장한테 등록을 한다. 그 다음에 통관업은 관세법. 통관을 주선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관세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요즘은 이제 관세사하고 포드하고 영역이 이렇게 겹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하려면은 아까 얘기했죠.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되는데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출 서류가 보시면은 국제물류 주선업 신청서. 그렇죠? 서울시 같으면은 이제 이 증지를 2만 원 붙여야 되고 1억 원 이상의 보험가입 증명서. 그렇죠? 이런 것들 또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회사는 이 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임원 인적사항. 그다음에 바로 이 선화증권, 이 BL이 있어야 또는 에어웨이 빌. 여러분들이 항공화물 운송장이 에어웨이 빌입니다. 그래서 BL이나 에어웨이 빌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워더가 되려면은 이 국제물류를 자기 책임으로 한다는 그 증권, 선화증권이죠. BL, 하우스 BL. 우리나라 이제 키파라고 있어요. 한국 국제물류협회에서 발행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키파 BL 양식을 쓰거든요.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 요거는 이제 아이아타. 우리가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아이아타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아타의 양식을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약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시면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처리 기간은 10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런 양식이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딩 회사는 보통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아까 얘기했죠? 1억 원 이상의 서울 보증보험이죠. 거기다 이제 가입하면 되고. 근데 자본금이나 자산 평가액이 10억이 넘으면 필요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이제 화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이것을 면제해 준다.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청서입니다. 제가 이제 물리전체 기본법 법에서 다운받은 건데 법제처에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 신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이 있어. 이제 신청을 딱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이걸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등록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복합운송 국제물류추선업 등록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통운영과, 이게 이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 부산광역시는 교통운영과가 담당입니다. 서울시도 무슨 교통 무슨 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회사에서 이걸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등록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뭐 상호, 성명 쭉 있고 등록 연원일이 있고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국제물류추선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프레이트 포워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딩 회사가 우리나라에 4,000개가 넘습니다. 4,000개. 근데 4,000개가 넘는데 등록이 안 된 포워더가 또 많아요. 불법이죠. 그렇죠? 불법이죠. 그 다음에 이 포워더가 등록이 4,000여 개인데 이 중에서 또 협회가 있어요. 국제물류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또 1,000개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여 개 정도만이 협회에 가입하고 나머지 이제 가입을 안 하는 거죠. 뭐 가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등록은 돼야 된다. 근데 무등록 포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가려야 된다. 자, 보시면은 복합운송의 기본 요건이 아까 얘기했죠. 운송 책임의 단일성. 이 단일 책임이다. 단일이 뭐예요? 전 구간을 단일 책임져야 된다. 두 번째, 복합운송 증권을 발행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발행 안 하면 그건 복합운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일운임, 이게 중요합니다. 단일운임 뭐냐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각각 구간별로 운송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단일 운임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전체 구간의 싱글 프레이트, 단일 운임을 포워더가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A, B, C가 있겠죠. 실제 운송인이. 그러나 이 S라는 포워더가 책임을 지고 단일 운임을 화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청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운송 방식이 다양하다. 여기는 철도. 그렇죠? 여기는 해상. 여기는 도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우연부담의 분기점. 여러분들이 이 복합운송은 어떤 우연부담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복합운송의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이 되는데, 첫째,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출발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가 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일 계약이다. 단일 복합운송 계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 증권이죠. 그래서 단일 복합운송 증권이 발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구간의 해상 운송의 BL은 안 됩니다. 이 오션 BL 이런 것은 안 된다.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BL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 세 번째, 단일 책임이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 났어요. 그래도 단일 책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구간의 운송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운송 위탁한 프레이트 포워더가 단일 책임을 진다. 싱글 라이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송수단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다. 트럭, 철도, 선박, 항공 뭐 등등.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제 운송의 특성은 복합운송의 싱글 캐리어 라이빌리티. 그렇죠? 단일 책임, 단일 운임, through 단일 운임. 그다음에 복합운송 증권이다 이거죠. MTBL, CTBL. 그 다음에 운송 방식이 2가지 이상이다. 그 다음에 FCA 이게 인코텀스거든요. 보면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제 운임 부담의 분기점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합 운송은 컨테이너 운송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출현하면서 복합 운송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가 1950년대 출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합 운송의 핵심은 컨테이너 운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하면은 프레이트 포워더, 즉 국제물류 주선업자의 정의, 우리가 데피니션하고 역할, 롤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봤고, 그 다음에 우리 수출입 화주,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수출입 화주죠. 화주 기업과 운송인은 선사나 항공사, 철도회사, 트러킹 회사, 이 실제 운송인 사이에 우리 포워더가 국제물류 주선인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보험, 통관 등 여러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주선하는 거죠. 또는 간혹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국제물류 주선인이다. 그래서 국제물류의 주체적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워더라는 것이 보조적 역할이 아니에요. 이 국제복합운송의 핵심이고 주체적이다. 그거는 화주와 실제 운송인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고 중개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국제물류 운송인, 즉 실제 운송인이죠. 선사나 항공사와 국제물류 주선업자인 프레이트 포워더와의 관계,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하고, 특히 수출입 화주 기업과 운송인 사이에서 이 국제물류 주선인 포워더가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